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삶이지만 그동안 참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특히 시댁과의 여러 갈등과 그로 인한 억울함이 제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속으로만 끙끙 앓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의 한이 얼마나 깊게 남는지 저는 정말 잘 알죠. 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건 그다지 비밀도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이 그랬거든요. 대신 주변 사람들을 돕는 건 진짜 좋아했고 부모님도 자매들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저를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셨기에 그게 더 행복했어요. 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더 즐거웠고 손재주도 좋았는데 특히 음식 만드는 건 제 특기였어요. 엄마가 밥상을 차릴 때 옆에서 돕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엄마가 반찬을 준비할 때마다 저도 작은 손으로 이것저것 도와드리면서 배웠고 그 과정이 마치 놀이 같았죠. 주말이 되면 엄마와 함께 만두를 빚었는데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만지고 고기와 채소를 다져서 속을 채우는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겐 마냥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 만두를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 이웃들이 웃으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죠. 그래서였는지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사실 학업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걸 어릴 때부터 꾸준히 알고 있었고 그게 제겐 전혀 단점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대한 미련도 없었어요. 덕분에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실망하셨던 적도 없었고요. 반찬 가게에는 근처에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학가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덕분에 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신선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진열해 놓으면 자취생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와 맛있는 냄새에 이끌리듯 반찬을 골라갔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기 힘든 자취생들에게 저희 가게는 마치 작은 휴식처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감사 인사와 밝은 미소를 보면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고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에서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곤 했죠. 그때 남편도 저희 가게의 단골이었는데 제 음식 솜씨에 홀딱 반해서 저돌적으로 다가왔고 덕분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반찬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반찬을 먹어본 게 오랜만이라 진짜 감동이에요. 네, 저랑 엄마가, 아니,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신선하게 만들어 놓죠. 혼자 지내시면 이런 집밥 반찬들이 많이 그리우셨겠네요. 맞아요. 매일 배달 음식이나 간단한 걸로 때우다 보니까 이렇게 정성 가득한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반찬 살 때마다 매번 감탄하고 있어요. 이런 솜씨를 가진 분이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반찬 준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혹시 오늘 저랑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는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네?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조금 당황스럽지만 진심이 느껴져서 거절할 수가 없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누군가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저녁에 봐요. 그렇게 남편은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 반찬도 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향한 마음을 점점 표현해 갔어요.
저도 그의 따뜻한 성격과 저돌적인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시동생과 시아버지는 남편이 제 음식 솜씨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니까 아주 반가워하셨고, 시어머니도 그때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집안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대로 된 끼니 한번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렸는데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칭찬도 해주셨어요. 남편도 말하기를 시어머니는 교수였고 매일매일을 바쁘게 지내셨기 때문에 음식 솜씨가 좋진 않다고 했어요. 뭐 저야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 거로 누군가를 판단할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결혼하고 맞이한 첫 시아버지 생신에 정말 거하게 상차림을 차려드렸어요. 며칠 전부터 생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재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고 상에 올릴 메뉴들을 정성껏 준비했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신선한 재료들을 손질하면서도 마음속으론 이 자리가 정말 특별하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재료를 다듬으면서도 시아버지가 좋아하실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을 가득 담았죠.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힘들 법도 했지만 시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다양한 반찬과 특별한 요리까지 준비하면서 제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이었고 제가 차린 상을 보신 시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고 남편과 시동생도 제 솜씨를 칭찬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맛있게 드시는 줄 알았죠. 식사가 끝나고 모두들 거실로 옮겨간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정리하느라 시어머니와 저 단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고요한 부엌 안, 물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무언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려는 것처럼 조용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음식 솜씨는 정말 좋네. 그런데 예전에도 들었지만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하더니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학벌이 중요한 법인데 좀 아쉽네. 네, 어머니. 저는 대학에 가진 않았어요. 대신 부모님께서도 제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셨고 저도 제 삶을 나름대로 만족하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물론 학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가진 자부심이에요. 그래, 뭐 네 선택이었겠지. 그런데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여자도 학벌이 중요한 세상이고 나중에 너 스스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도 언젠간 공부한 것들이 너한테 큰 도움이 될 날이 올 거야.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니? 배울 수 있을 때 최대한 배우는 게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며느리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저도 요즘 세상에서 학벌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이 더 소중하거든요. 물론 학벌이 있다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자부심이 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해 보일 순 있겠지만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고집이 세구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세월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어른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니. 앞으로도 그 고집이 너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지 한번 두고 보자꾸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돌변하니까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을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를 샘내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실수를 했나? 그 순간에는 별의별 의문이 다 들었고 정말로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은 제 음식과 저를 칭찬하면서 즐겁게 먹어주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은 마음 한구석에 얇고 날카로운 가시처럼 남아서 저를 괴롭혔지만요. 그래도 그때까진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은근히 제 학벌을 언급하셨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묵직한 돌이 하나씩 더해지는 기분이었죠. 특히 가족들이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그러셨어요. 모두가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갑자기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어요. 마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표정은 밝게 유지하려고 해도 속에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왜 굳이 이런 자리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계속 제 자존심을 갉아먹었어요. 우리 집안에는 다들 공부 잘하는데 며느리가 조금 아쉽네. 그래도 음식 솜씨가 좋으니 다행이지. 사실 요즘 세상에 학벌이 없으면 많은 부분에서 제한이 있잖니. 그래도 네가 다른 걸로 잘 배우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 와이프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하고 있는데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는 그런 말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요즘 세상에 학벌이 다가 아니지. 사람의 가치는 다른 데서도 충분히 나오는 법이야.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어른이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니?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배우는 게 좋을 거야. 조리 관련 학과도 요즘 잘 되어 있잖니. 네가 솜씨가 좋으니까 그런 걸 더 체계적으로 배워두면 나중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더 배우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지금은 가게 일도 바쁘고 시간이 나면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알지만 지금은 제 방식대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싶어요. 네 말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어느 세월에 배우겠니? 하루라도 젊었을 때 배워야지. 세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 그때 가서 그때 들을 걸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네, 어머니. 저도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대화가 넘어가긴 했는데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제 자신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기분, 그 느낌이 정말 싫었어요.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제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부심에 조금씩 금이 가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서 단호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런 위로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들은 계속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그저 웃어넘기기엔 너무 힘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 후 첫 제사를 앞두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제사를 준비해야 하니 반찬 가게는 엄마한테 맡기고 오라는 거였죠. 남편에게 듣기로 여태까지 시댁은 제사를 손수 차린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늘 제사 준비를 사서 하셨다니 반찬 가게에서 제사상에 올릴 반찬을 챙겨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나름 신경 써서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어요. 반찬 가게에서 판매하는 반찬이라고 해도 제 손으로 만든 거니까 맛도 좋고 질도 좋은 것들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드실 걸 생각하면서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든 나물부터 튀김, 조림까지 하나하나 고르고 만들었어요. 마치 제가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부터 준비하던 밥상처럼 이번 제사상에도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맛을 보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죠.
이왕 하는 거 처음 맞는 제사인 만큼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 반찬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있던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심하게 찌푸리셨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얼굴을 찌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짜증짜증을 내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돌머리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반찬 가게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 너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 예? 저는 현우 씨한테 여태 어머님이 직접 제사상을 차린 적이 없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반찬을 가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반찬들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론 제가 제 손으로 만든 걸 올리는 셈이니까요. 아주 그냥 일상에서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알려줘야 해?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래서 사람 볼 때 가방끈도 봐야 한다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하구나.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반찬 가게에서 가져오는 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다음엔 어머니 말씀 잘 새겨 들을게요. 누가 너 보고 이걸 싸가지고 오랬냐? 제사상 차리는 게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다음번엔 더 신경 쓰고 잘 배우겠습니다. 그 말에 속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어요. 사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들끓고 있었죠. 너무나도 황당하고 분노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시댁의 관례를 따르려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여태 시어머니도 직접 안 하셨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리 정성을 강요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내가 만만해서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며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하는 것 말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 집안에서 처음 맞는 제사였고 잘못 대응했다가 일이 더 커져서 애써 준비한 제사마저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꾹 참고 넘어가기로 한 거예요. 마침 그때 바둑 두러 나가셨던 시아버지가 귀가하셨어요. 제가 싸온 반찬들을 보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야, 역시 솜씨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니 때깔이 다르네. 나물에서 윤기가 흐르는데 벌써 먹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신경 써서 차린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정성이 가득 느껴진다니까. 정성은 무슨 정성이에요? 자기네 가게에서 가지고 온 반찬 몇 개 늘어놓은 걸 가지고. 제사 음식이라는 건 따뜻할 때 직접 손수 차려야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 제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내가 왜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하는지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아이고, 그게 할 소리야. 우리 마누란 말이야. 집안일이랑 워낙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예전에 잔뜩 시들고 마른 나물을 마감 세일이라고 사와서 제사상에 올리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당신도 기억하지? 난 정말 생생해.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도 당신은 끝까지 왜 나물이 문제냐고 했던 것도 웃기지 않았어? 생생하긴 뭐가 생생하단 거야. 그 얘기를 여기서 또 끄집어내면 어쩌자는 거야? 시아버지의 농담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더욱 일그러지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뜨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조금 통쾌함을 느꼈어요. 본인도 잘한 게 없으면서 남 가르치기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진짜 답답하다 싶었죠. 본인이나 좀 잘하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니 속으론 웃음이 나왔지만 여기서 박장대소라도 했다간 더 큰 소란이 될 게 뻔하니 꾹 참기로 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모르는 척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겠다 싶었고 시아버지의 말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 노력을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잠시 어수선해졌지만 시간이 지나 제사 시간이 다가오고 시할머님도 도착하셨어요.
시할머님께선 제가 차린 제사상을 보시고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시할머님께서는 제가 차린 제사상을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손주 며느리가 시집와서 첫 제사를 정말 맛깔스럽고 정성스럽게 잘 준비했다고 칭찬하셨고, 돌아가신 할아버님도 손주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고 칭찬할 것이라며 저를 한껏 격려해 주셨네요. 시할머님의 칭찬에 가족들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모두가 웃으며 제사상을 칭찬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죠. 시할머님이 오신 후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니 결국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론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시할머님이 시어머니에겐 질책의 눈빛을 보내고 저에게는 칭찬을 아낌없이 하셨으니 시어머니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는 것도 모자라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걸 보면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겠죠. 아마 그 순간은 배알이 꼴릴 대로 꼴렸을 거예요. 제사가 끝나고 시할머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가고 저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시자마자 저를 보며 한숨을 쉬시더니 시할머니 욕을 엄청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는 걸 즐기더니 지금도 변한 게 없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고는 다시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그렇게 자기는 잘났다고 굴면서 본인만 보면 흠잡으려는 게 여전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면 남 흠잡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흉보는 건 일상다반사이긴 한데 제 앞에서 저렇게 시할머니 욕을 하시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본인 욕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 누가 보면 본인만 피해자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속 좁게 울면서 왜 남한테는 큰 그릇이 되라는 건지 그 모순이 너무 웃기죠. 고지식하고 정없는 노인네, 저렇게 티내면서 나를 깎아내리는 건 여전하네. 참 사람 속이 좁아서야 원. 그리고 너, 그 노인네가 칭찬 한마디 해줬다고 해서 그렇게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할 일은 아니야. 너도 정신 차려. 그딴 칭찬에 우쭐해가지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할머님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지 마. 암튼 노인네, 예전부터 저 인간은 나만 보면 트집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너도 시할머니 믿고 까불지 말아라. 저 노인네가 너한테 웃으면서 칭찬 한마디 해줬다고 해서 진짜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저 사람은 언제든 뒤에서 뒷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혹해서 네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저 내 앞에서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싫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 말에 일일이 감정 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제가 잘해내면 그게 제 방식대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후로도 저는 반찬을 준비할 때마다 손이 커지면 시할머님 댁에도 잊지 않고 방문해드리곤 했어요. 시할머님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며 직접 만든 반찬을 정말 맛있게 드셨죠. 그럴 때마다 시할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손주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받지 못하는 사랑을 시할머니한테 받는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시할머님의 그 따뜻한 반응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고 더 시할머님을 시어머니 대신 챙기게 되었어요. 시할머님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드셨기 때문에 제가 장을 받아드리기도 했고 가끔은 집안일도 도와드렸어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시할머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근처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시할머님은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시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더욱 정성을 다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의 결혼 소식도 들려왔는데 시동생이 의사랑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좀 묘했어요.
기뻐해야 할 소식인 건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지울 수가 없었죠. 저도 질투가 많은 거겠죠. 이런 거에 좋아하지 못하는 걸 보면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보란 듯이 드디어 걸맞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다고, 이제야 나랑 대화가 통하는 며느리가 생긴 거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투가 얼마나 대놓고 저를 깎아내리는지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은 분명 저를 향한 대놓고 하는 비교였죠.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인상을 팍 쓰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결혼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거라고 하셨는데도 시어머니는 전혀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그냥 기쁨에 들떠 자기 얘기만 계속하셨어요. 저런 건 정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구나 싶었죠. 남편도 옆에서 남동생은 자기랑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거라고, 엄마한테 맞추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저 의사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남의 말은 하나도 안 들리시는구나 싶었죠.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자꾸만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 그러니까 의사 동서를 정말 많이 예뻐하셨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따로 불러내서 백화점에 데려가 명품을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으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었지만 솔직히 듣는 제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안한 기색으로 엄마가 저랑 동서를 너무 비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저 대신 속상해해 주는 건 고마웠지만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시아버지는 따로 저를 더 챙겨주시며 위로해 주셨지만 솔직히 그때 시어머니의 확연한 다른 태도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려고 애써 웃어 보였죠. 며칠 뒤 그 소식을 들으신 시할머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큰애야, 학벌이 길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학력은 없지만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살고 있잖니. 그러니까 절대 주눅들지 말고 너도 너만의 길을 가면 돼. 할머님, 감사합니다. 할머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괜히 저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자꾸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지. 누구나 그런 마음 들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야. 너 잘하고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 하나 알아둬라. 남들 시선 신경 쓰면 끝도 없어.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힘내. 알겠니? 네, 할머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풀려요. 할머님처럼 저도 굳건하게 살아봐야겠어요. 그래.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언제든 힘들면 와서 나한테 얘기해. 내가 언제든 들어줄 테니까. 할머님의 말씀이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할머님이 용돈을 주시면서 너희 친정 어머니랑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셨을 때 그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진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싶어서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며 깊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할머님의 격려와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님이 저를 엄청 예뻐하시니까 저보고 좀 같이 부탁을 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시동생이 장가갈 때 기죽지 않고 좀 더 떳떳하게 나설 수 있도록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예비 며느리가 의사라고 하니까 시동생이 괜히 작아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이었죠. 자기 아들 기죽지 않게 제가 할머님께 부탁드리기를 원하셨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지난번에 이미 시할머님께 간청하셨다가 거절당했다고 궁시렁거리셨거든요.
예, 우리 어머님이 너 엄청 예뻐하시니까 이번에는 네가 좀 같이 부탁하러 가보자. 내가 말해서 까였었거든. 근데 네가 내 말에 힘을 실어주면 먹힐 수도 있잖아. 아유,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는 건 너무 좋지만 원래 의사를 집안으로 들일 때는 열쇠 3개는 가져가야 하는 거야. 의사 며느리 들어오면 나만 좋겠니? 너도 좋은 거야. 얼마나 든든하겠어. 며느리가 의사인데. 너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고 같이 힘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미 거절하신 시할머님 의견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시할머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해서 어머님 편을 들어드릴 수 없네요. 도련님과 예비 동서가 어쨌든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데 굳이 손을 멀리까지 벌려서 뱁새가 가랑이 찢어질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얘 좀 봐. 너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참 말이 안 통하는구나. 내가 가방끈 짧은 어머님과 너한테 뭘 바라겠니? 뭘 좀 알아야 돈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이럴 때 쌓아둔 돈을 안 쓰면 언제 쓰겠어? 됐어. 갚아라. 입만 아프다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부탁을 긍정하지 않자 바로 내쫓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를 나서면서 솔직히 마음이 참담했어요. 한편으로는 제 의견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솔직히 시할머님보다 시어머니가 더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럼 시어머니 의견을 따르는 게 시댁에서 제가 더 편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냥 어머님 뜻대로 하는 게 다들 편하고 저도 덜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또 제 자신이 그렇게까지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어서 결국 시할머님의 조언처럼 굳건하게 제 입장을 지키기로 했어요. 결국 시동생은 예비 동서의 집안과 잘 타협하여 결혼을 무사히 치렀어요. 결혼식 당일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할머님의 조언대로 억지로 재산 문제를 키우지 않고 두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을 이루어냈다는 점이 괜시리 대견하기까지 했네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쉬운 눈빛으로 결혼식을 바라보셨지만요. 예식장에서 만난 시할머님은 소식을 다 들으셨는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잘했다고, 앞으로도 네가 굳건하게 이끌어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추후에 시어머니한테 당할 시집살이는 좀 암담했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찾아왔어요. 저는 솔직히 북적거리는 명절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워낙 손이 크기도 하고 사람 많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 이번 명절에는 식구들 모여서 모두 시끌벅적하게 보내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죠. 명절 전날 음식하는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 시부와 시동생, 남편은 지난주에 못 마친 벌초를 하러 새벽같이 선산으로 떠났어요. 남자들은 모두 빠지고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와 함께 집에 남게 된 거죠. 시할머니는 항상 명절 당일에 저희 시댁으로 오셔서 없으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번 명절엔 동서랑 같이 음식도 만들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동서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마음이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안방으로 불러서는 커피 한잔 하면서 밀린 수다나 좀 떨자는 거였어요. 동서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시어머니 곁으로 가면서 저를 힐끗 보기만 했고 시모는 저보고 네가 우더른이니까 부엌에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라고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니가 제일 우더른 아니시냐고 말했다가 뼈도 못 추리고 깨갱했네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요즘 병원 일은 어떤지, 결혼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안방에서 둘이 오붓하게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혼자 명절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동서를 안방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말하는 모습에 정말 억울했어요. 왜 저만 부엌에서 고생해야 하는지, 왜 그 당연함에 대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따라야 하는지 속이 상했죠. 그 순간 차마 불만을 표할 수 없었던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참아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서글펐어요.
아니, 그리고 아무리 제가 손이 크다고 해도 혼자서 명절 차례상을 다 차리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일단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재료를 손질하고 국을 끓이고 나물을 볶으며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성껏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면서 이왕 이렇게 혼자 하는 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근데 더 얼척이 없는 건 간식까지 대령을 하라고 안방에서부터 저를 불러싸더라고요. 제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로 정신이 없다는 걸 뻔히 들었으면서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가 간식을 가지러 부엌으로 왔길래 제가 화가 나서 너도 눈이 있고 손이 있는데 네가 알아서 챙겨가라며 그냥 내팽개 쳐버렸어요. 동서가 어이없다는 듯이 허 소리를 내며 저를 흘기고 가더군요.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친정에서 온 전화였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니 당장 달려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급하게 장갑을 벗고 손을 닦으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러 안방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 친정엄마가 많이 위독하시다고 해서요.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돼요. 뭐? 지금 차례 준비 중인데 그걸 다 놔두고 간다고? 야야, 그걸 다 놔두고 가면 어떡해? 누가 그걸 다 하라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우선 조상부터 챙기고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너한테 차례상 준비를 맡긴 이유가 뭔지 몰라서 그래? 어머님, 정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신 상황이라고요. 어머님이 만약 이렇게 아프신데도 제가 차례 준비부터 하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급한데 이럴 때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데 차례가 더 중요하다고요?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싶어 어이가 없고 가슴이 싸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봤자 더 큰 문제만 생길 거라는 걸 알았기에 참아야 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설명드렸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솔직하게 전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동서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동서가 씨부린 말을 듣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고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주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지랄을 한다 싶었네요. 형님, 솔직히 형님이 이 집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나요? 1년에 딱 2번 있는 명절마저 이렇게 손수 안 챙기면 그럼 그냥 식충이랑 뭐가 달라요? 맞아. 오늘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네. 우리 어머님도 어디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지 뭐니. 혹시 어디서 학벌 짧은 사람들끼리만 옮는 병이라도 있는 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머님, 진짜 그런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런 타이밍에 아프다니 참. 형님도 그런 병에 걸린 거라면 얼른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형님, 어머님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죠. 우리도 다 바쁜데 서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웃기시네요. 역할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집에서 제 역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어머님이든 동서든 저보고 손을 멈추라고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제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히네요. 형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냥 다들 고생하는데 형님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동서, 고맙네요. 그럼 다음엔 서로 진짜 힘내서 역할 나누고 도와가며 합시다. 그렇게 말로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서로 책임을 분담하고요. 그럼 더 좋겠죠? 아우, 됐어. 아유, 시끄러. 그럼 그만 가봐. 이런 식으로 말싸움하고 있을 시간 없어. 지금 가려면 가라고. 동서는 그 말을 듣고 세상에서 제일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파도처럼 거세게 치밀어 올랐고 동서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여기서 그런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여기서 싸워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딴 소리들에 대응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럼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도 되는 걸로 알고 먼저 가겠다고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더 이상 불필요한 언쟁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어머니께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서둘러 나왔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집을 나서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왜 더 가슴이 먹먹했냐면요. 사실 제게 걸려온 전화는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할머님이었어요. 아까 시어머니가 한 말을 들어보니 시할머님이 시어머니한테도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모른 척한 것 같아서 결국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였죠. 제가 시할머님을 간호하러 가겠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절대 안 보내줄 게 뻔했기에 일부러 친정엄마가 위독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님을 워낙 싫어하시니까 아프다고 하면 오히려 반가워할 사람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니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모르는 사람이 아파도 걱정을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반응 아닌가요? 참,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걱정은커녕 비웃듯 조롱하며 반대나 하셨으니 진짜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진짜로 엄마가 아팠다면 더 열이 뻗쳤을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여튼 얼른 시할머님께 가야 했어요. 내일 올릴 차례 음식은 제가 엄마 가게에서도 이미 반찬을 좀 가져왔으니 그거 올리면 될 일이었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네요. 시할머님이랑 계속 연락을 하며 댁에 도착을 하여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자 아니 글쎄 너무 멀쩡한 시할머님이 저를 맞아주셔서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웠어요. 뭐지? 싶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시할머님께서 저를 시험해 본 거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시할머님은 가족 모두에게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아프다고 말해놓고는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달려오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그 말에 순간 멍해졌어요. 한편으론 어이가 없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래도 제가 제일 빨리 왔다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죠. 시할머님께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제일 먼저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진심이 느껴져서 더더욱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시할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곧이어 시할머님께서 시어머니와 동서에게도 전화를 하셨어요. 몇 통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던 시어머니가 30통째 전화를 했을 때 받으셨고 처음엔 무슨 일인가 하는 듯 짜증스러운 목소리였는데 시할머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동서를 데리고 오신 모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동서가 시할머님 댁에 들어섰고 제가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당황하신 듯 얼굴이 굳어졌고 동서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아니, 너 뭐야?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혹시 거짓말까지 한 거야? 어머, 그러게요, 형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아프시다더니. 어머님, 형님 지금 거짓말하셨나 봐요. 그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 내가 부른 거다. 일단 다들 모였으니 오늘 내가 왜 너희들을 부른 건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연락했을 때 누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결과는 벌써 나왔네. 시어머니는 뭔가 불안한 듯 물끄러미 시할머님을 바라봤고 동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시할머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두둑한 봉투를 조끼 주머니에서 꺼내시며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는데 금일봉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 돈은 네 거다, 큰애야. 네 시어머니가 둘째 손자 며느리 병원 개원할 때를 대비해서 부탁했던 돈인데 내가 생각을 바꿨다.
아프다는 소리에 제일 먼저 달려온 건 너밖에 없더구나. 네 시어머니와 동선 답장조차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돈을 너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더니 결국 입술을 꽉 깨물고는 거의 폭발하듯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입에 거품이라도 물 것 같은 기세로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했죠. 동서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어요. 아니, 반찬 가게 하는 애한테 이 큰 돈을 주시면 어떡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힘들게 모으신 돈을 아무데나 막 쓰시면 안 되죠. 이 돈은 둘째 며느리 병원 개원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돈인데 도대체 이 큰 돈을 반찬 가게 하는 애한테 준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가네요.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대체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중요한 돈을 허투루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이 집안에서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거라. 늘 가족이 모일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오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답을 해주고 싶다. 네가 말한 대로 집안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왜 매번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거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성과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준 사람이 바로 큰애다. 그 진심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니? 할머님, 저는 바깥에서 혁혁한 일들을 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병원에서 사람들 치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형님이 하신 건 그저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일 뿐이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말을 얹어? 그리고 반찬 가게라니.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든든한 집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들어 팔고 있는 거다. 왜 그걸 폄하하니? 그 정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다. 그리고 이 금일봉은 큰애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줄 이유가 없지. 큰애는 내게 진심으로 와주었다. 이 돈은 너를 위해 그리고 네 친정을 위해 쓰거라. 시어머니와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돌아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시할머니에게 본인들도 너그럽게 봐달라고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지만 시할머니는 본 척도 안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 속이 정말 시원했는데 가슴속에 꽉 차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러움이 이렇게나마 풀리다니 처음으로 약간의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죠. 시할머님께서 시모랑 동서가 돌아간 뒤에 제게 오늘 고생이 많았다며 금일봉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명절 선물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놨으니 저녁에 거길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처음으로 명절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남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벌초하러 갔다가 온 남편과 시아버지도 이야기를 들으시곤 제가 그런 보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며 인정해 주셨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도 그걸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뭘 얘기하려나 싶어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동안 시댁 일에 대해선 일부러 멀리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시할머님의 말씀대로 반찬 가게를 옆에 상가가 나가면서 두 칸으로 넓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월세를 2배로 내야 하는데 과연 장사가 잘 될까 하는 불안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넓히고 나니 손님이 더 많아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시할머니께서 주신 금일봉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면서 시할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시할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직접 찾아가시기도 했고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시할머니가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니 친정엄마도 제가 시어머니한테는 미움을 받아도 시할머니가 있어 마음이 놓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동서는 시할머님께 받은 금일봉이 사라지자 시댁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환자 보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죠. 시어머니도 이제는 그걸 체념하신 것 같지만 동서에 대한 불만이 많으셔서 자주 흉을 보셨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처구니 없다고 느꼈지만 점점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동서와 시모의 관계에서 더 이상 에너지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 요즘 너 너무 이기적이지 않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이 먼저인 건 당연한 거잖아. 명절인데 얼굴도 안 비치고 전화 한 통 없이 바쁘다는 핑계만 대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저도 너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의사 며느리 봤으면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자들 봐야 하는데 명절마다 시댁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야. 네가 아무리 환자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명절에 이렇게까지 안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가족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계속 듣는 것도 지겹네요. 앞으로 신경 쓸게요. 됐죠? 동서가 그런 말을 내뱉고 자리를 뜨고 나서 저는 정말 통쾌했어요. 둘이 그렇게 편먹고 저를 괴롭히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솔직히 그런 동서의 태도가 이젠 시어머니에게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게 차라리 잘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든 말든 저는 오히려 그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억울함과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자리를 지켜보며 시모와 동서와의 관계가 결국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도 가족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도 동서의 행동을 계속 눈감아주고 있었으니 결국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제가 굳이 나서서 중재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였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이 알아서 부딪히고 깨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편해진다면야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우리 시모는 참 뻔뻔해요. 본인 생일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전화하셔서 이번 생신상을 차릴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친구들까지 불러도 되냐고 하시길래 저도 그냥 솔직하게 말했죠. 어머님께 부르고 싶으신 만큼 부르시라고. 어차피 배달시켜 먹을 거니까 그만큼 더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시모는 순간 기막혀 하시는 것 같았지만 더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서운하게 하셨는지 생각하면 저도 더 이상 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신상을 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할머니 생신 때는 정말 정성껏 한상 가득 차렸어요. 시할머니께서 저를 찐 손녀처럼 아껴주시니까 저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시모도 그 자리에 계셨고 아주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냥 무시했는데 시모가 결국 참지 못하시고 저한테 한마디 하셨죠. 반찬이 너무 별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먹겠니?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거냐? 네가 정말 정성을 다한 게 맞긴 하니? 좋은 날에 헛소리하고 있네. 당장 나가라. 나가서 네 정신부터 차리고 와라. 너는 나한테 이렇게 차려준 적이라도 있어? 어머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저 이 반찬이 좀 아쉬워서 말한 건데. 아쉬운 건 네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준 게 너무 고마운데 네가 왜 굳이 오늘 같은 날 시비를 거느냐? 너나 며느리로서 시애미인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나 돌아봐라. 그 순간 시할머니께서 시모를 쫓아내셨고 저는 사이다를 아주 한 트럭 마신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그 뒤로 시모가 먼저 저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내고 계세요. 사실 저도 그게 훨씬 나아요. 시부랑 남편도 시모의 차별을 똑똑히 봐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모와의 거리가 이렇게 정리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한결 가벼워졌어요. 시할머니께서도 여전히 저를 손녀처럼 아껴주시고 반찬 가게도 번창하고 가정도 평화로우니까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임신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답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걱정이 하나씩 사라지고 이제는 제 앞에 다가올 행복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에게도 맛있는 걸 많이 먹이고 싶고 태어날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순산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어요. 제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이 모든 게 제가 용기 내어 내린 결단 덕분이고 그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준 가족들 덕분이라는 걸 알기에 더 감사해요. 특히나 시할머니가 저를 손녀처럼 아껴주시며 보여주신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시할머니한텐 효도를 하면서 잘 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제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었고 제 삶의 변화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